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2 1단원 역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힘과 운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2차원 운동의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물리학 레벨 1에서 공부했던 운동의 기술의 개념을 하나하나 2차원으로 확장할 겁니다. 먼저 위치시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속도였고, 이 기울기 함수를 속도시간 그래프로 그렸을 때 여기서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가속도였습니다. 레벨 2에서는 미분 표현을 쓸 거기 때문에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미분의 역연산으로 속도시간 그래프에서의 정적분 넓이는 위치의 변화량이었고요. 가속도시간 그래프에서의 정적분 넓이는 속도의 변화량이 됩니다. 이건 역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부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 수학적 관계는 단지 x축뿐만 아니라 y축이나 z축 혹은 추상적으로 잡을 수 있는 모든 임의의 좌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레벨 2에서는 2차원까지 얘기할 거긴 한데요. 2차원으로 확장하는 순간 사실 3차원도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벡터를 이용한 다차원 기술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차시에서도 공부했지만 벡터는 대소관계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속도시간 그래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신 벡터의 한 축 성분은 스칼라기 때문에 속도의 x축 성분이나 y축 성분은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죠. 레벨 1 수준에서는 벡터의 성분까지 언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잠시 썼던 용어지만 레벨 2부터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2차원에서의 위치시간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제 위치를 표현하는 두 개의 좌표 x와 y를 모두 시간 t에 관해서 한 번에 표현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시점 t1과 t2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점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벡터로 표현될 건데요. 두 위치 벡터는 각각 x축 성분과 y축 성분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시간에 관계없이 XY 평면상에서 위치만 표시해보면 시간이 t1인 시점에 이런 위치로 있다가 시간이 t2인 시점에 이런 위치로 위치의 변화가 나타난 거죠. 우리는 이 위치의 변화량을 벡터량인 변위,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정의합니다. 변위를 직접 계산해보면 이렇게 성분별로 나누어지는데요. 변위의 x축 성분과 y축 성분은 각각 x축과 y축에서의 변위를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의된 변위를 걸린 시간 델타 t로 나눠서 평균 속도를 정의할 수 있었고요. 이 걸린 시간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으로부터 속도를 정의했었습니다. 이것도 2차원에서의 계산으로 확장해보면 속도 계산 자체가 변위를 시간으로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속도의 두 성분은 각각 x축 성분만으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 y축 성분만으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독립적인 계산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미분항들은 레벨 1에서도 사용했듯이 속도의 x 성분, 속도의 y 성분으로 각각 표현하겠습니다. 즉 2차원에서 속도를 계산할 때는 속도 벡터의 각 성분에 대한 1차원 계산을 각각 실행한 다음에 단위 벡터와 함께 나타내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수학적으로는 미분 연산자가 선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레벨 2에서는 미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운동의 기술은 각 1차원 성분을 독립적으로 기술하면 된다는 결과를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원 운동의 두 성분을 시간에 대해서 따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두 시점 t1과 t2에서의 그래프가 각각 이렇게 기술되는 거죠. 두 그래프에서 각각 얻게 될 평균 기울기는 평균 속도 벡터의 각 성분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물론 임의의 시간 t에서의 순간 속도 역시 각 축에서 1차원으로 계산한 결과가 해당 축의 성분으로 표현되죠. 물론 지금 기울기는 임의로 잡은 거고요. 이 기울기를 크기로 가지는 축 벡터 두 개를 잡아서 2차원 그림에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속도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속도의 두 성분에 대한 시간 그래프로 그려보면 위치 벡터의 각 성분의 변화를 성분으로 하는 속도 벡터가 그려집니다. 반대로 속도 시간 그래프로부터는 수식을 곱의 형태로 변형해서 정적분 넓이를 계산하게 되면 각각 변위의 x 성분과 y 성분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걸 시간축을 빼고 두 개의 공간 차원으로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물체가 이런 경로로 운동한다고 가정하고 t1인 순간의 위치와 속도, 그리고 t2인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구간 사이의 모든 미소 변이 벡터를 합하면 구간 사이의 총 변이 벡터를 얻을 수 있겠죠. 이 변이를 성분별로 나눠보면 이런 1차원 벡터가 되는데요.
이 벡터 성분은 두 축에서의 속도 성분을 따로따로 정적분한 결과와 같게 됩니다. 이제 변이와 속도의 관계는 단순히 벡터 성분을 나눠서 1차원 문제로 해결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속력과 이동거리 문제는 2차원에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속력은 속도의 크기라는 정의에 따라서 속도의 각 성분으로부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걸 미분 표현을 이용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경로를 따라서 실제 이동한 거리를 구하려면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이건 미소 변이 벡터 요소 하나하나를 합칠 때 벡터를 그대로 합해버리면 변이가 되기 때문에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크기를 합해야 합니다. 즉 속력을 적분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속도를 시간에 관해서 적분하면 변이가 되지만 속력을 시간에 관해 적분하면 이동 거리가 되는 겁니다. 2차원에서의 가속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임의의 두 시각 t1과 t2를 잡고 각 시점에서의 속도를 조금 다르게 잡겠습니다. 속도 벡터를 xy 성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델타 t 시간 간격 동안 변화되는 속도, 즉 속도의 변화량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유한한 델타 t 시간 동안의 평균 가속도는 델타 t분의 속도 변화량, 이 델타 t 간격을 0으로 보내는 극한으로 가속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벡터 역시 x 성분과 y 성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각 성분은 속도 성분을 각각 미분해서 구할 수 있겠죠. 반대로 가속도를 알고 있으면 가속도의 각 성분을 t1에서부터 t2 구간까지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속도 변화에 해당하는 성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분 표현으로 한 번에 쓸 수도 있고요. 속도와 가속도의 수학적 관계는 위치와 속도 관계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으로만 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벨 2에서는 이 적분 계산을 복잡하게 다루는 경우는 잘 없고 한 성분씩 그려진 그래프를 잘 해석하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2차원 운동을 수학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시간 t일 때의 위치 벡터를 이렇게 쓰면 이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델타 t만큼 지났을 때의 위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델타 t 시간 동안 나타난 변이의 x 성분과 y 성분을 이용해서 변이 벡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변이를 걸린 시간 델타 t로 나눠서 평균 속도를 쓸 수 있었고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으로부터 속도가 정의되죠. 즉 속도의 수학적 정의는 위치 벡터의 시간에 대한 1차 도함수인 거죠. 모든 미분 계산, 이걸 시간 나누기 계산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미분 계산은 전부 벡터의 개별 성분을 각각 계산한 다음에 해당 축 성분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혹은 x축에 대한 변이나 속도는 y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독립적이죠. 이 미분 계산의 역연산으로 속도 벡터를 델타 t 구간에서 적분하면 해당 구간의 변이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이 벡터 적분 계산도 각 성분에 대한 계산을 따로따로 실행해서 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구간 동안의 물체의 총 이동 경로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면 속도의 크기인 속력을 먼저 구해야겠죠. 이 속력을 해당 시간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동거리 혹은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t일 때의 속도 벡터를 이렇게 쓰면 이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델타 t만큼 지났을 때의 속도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 t 시간 동안 나타난 속도 변화량의 x 성분과 y 성분을 이용해서 속도 변화량 벡터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걸 걸린 시간 델타 t로 나눠서 평균 가속도를 쓸 수 있었고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으로 가속도가 정의되었었죠. 즉 가속도의 수학적 정의는 속도 벡터의 시간에 대한 1차 도함수 혹은 위치 벡터의 시간에 대한 2차 도함수인 거죠. 역시 모든 미분 계산은 독립적인 각 성분을 각각 계산하면 됩니다. 역시 이 미분 계산의 역연산으로 가속도 벡터를 델타 t 구간에서 적분하면 해당 구간의 속도 변화량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 벡터 적분 계산도 각 성분에 대한 계산을 따로 실행해서 구하면 되고요. 먼저 등속도 운동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한 점으로 정할 수 있는 물체가 임의의 방향으로 v0의 속력을 가지고 등속도 운동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좌표를 이렇게 잡아서 2차원으로 해석해 볼게요. 물체의 초기 속도는 두 성분으로 분해해서 각 축의 방향으로 이런 속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물체의 속도는 일정한 값인데 이 값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속력이 v0가 되기 위해서는 속도의 각 성분의 피타고라스 합이 v0가 되어야 하고요. 이제 속도의 각 성분을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속도의 각 성분은 vx0, vy0로 일정하게 나타나죠. 속도를 정적분하면 변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델타 t 구간의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각각 변이의 x 성분과 y 성분이 되겠죠.
그리고 위치의 x 성분과 y 성분 역시 이렇게 1차 함수 형태가 됩니다. t0일 때 위치를 원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델타 t 구간 동안의 변이는 각각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속도시간 그래프를 가지고 변이는 구할 수 있지만 이동거리는 구할 수 없죠. 물론 지금은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변이의 두 성분을 피타고라스 합을 실행하는 것으로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동거리를 구하려면 속력을 구해야 하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모든 순간의 속도의 두 성분이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도 V0로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 구간에서의 정적분을 실행하면 이동거리를 알 수 있죠. 연습을 위해서 좀 복잡하게 계산하긴 했지만 사실 이건 명백히 1차원 운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를 기술할 때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좌표를 잡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러면 속도 벡터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프는 x 성분만 v0 값을 가지게 되죠. 속도의 x축 성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원하는 구간을 정적분하면 변위의 x 성분이 되는데요. 지금은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동거리와 같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물체 크기 A0에 일정한 가속이 존재할 때의 운동을 기술해 볼게요. 1차원 때와 차이가 있다면 초기 속도 벡터가 가속도와 나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반적인 가속도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속도의 반대 방향을 y축으로 두고 속도 벡터가 놓여 있는 평면의 나머지 축을 x축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지축 방향으로는 변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등가속도 운동은 일반적으로 2차원에서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초기 속도를 두 성분으로 분해하고요. 속도의 두 성분을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속도의 x 성분은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vx0로 등속을 유지하고요. 속도의 y축 성분은 가속도가 음수기 때문에 기울기가 -a0인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임의의 시간 델타 t 동안의 변이를 구하고 싶다면 이 구간을 시간에 대해서 정적분해야 되죠. 그 결과는 이미 레벨 1에서 모두 계산했듯이 델타 x는 초기 속력의 시간 간격만 곱하면 되고요. 델타 y는 등가속도 운동의 전형적인 결과인 2차 함수로 나타나죠. 이걸 위치의 두 성분에 대한 시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델타 t 시간 동안의 변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은 공간상에서 이차함수 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동 거리를 알고 싶다면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간단한 운동이지만 직선 운동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도 속력 그래프는 상당히 어려운 함수로 표현됩니다. 처음에는 V0의 속력을 갖고 있지만 2차 곡선의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는 Y 성분의 속력이 없기 때문에 속력은 Vx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간 델타 t 동안의 이동거리를 구하려면 이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요. 이건 진짜 적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구할 수 있습니다. 레벨 2에서 이런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 경로인 2차 곡선의 길이를 의미하겠죠. 레벨 1에서는 초기 속도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과 나란한 경우를 다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초기 속도에 x 성분이 없기 때문에 속도 성분의 그래프는 y 성분만 그려지죠. 굳이 그리진 않았지만 속도의 지축 성분 역시 항상 원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1차원 운동이 되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과 초기 속도의 방향이 나란한 경우는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됩니다. 속력 그래프를 그린다면 속도의 크기를 계산할 때 남아있는 성분이 y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y 성분의 그래프의 절대값 그래프가 되죠. 초기 속도 방향이 가속도 방향과 다른 경우라도 두 벡터가 이루는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는 다른 축을 항상 x로 잡는다면 항상 지축 성분은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굳이 지축이 0일 필요는 없지만 항상 두 개의 성분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원 운동이 되는 거죠. 방금 계산했지만 이 경우의 물체의 궤적은 이런 2차 함수 꼴인데요. 일정한 중력하에서 던져진 물체가 그리는 운동이라는 뜻에서 포물선 운동이라 부릅니다. 즉 등가속도 운동은 초기 속도 방향이 가속도와 나란한 경우는 직선 궤적을 그리고요. 나란하지 않은 경우는 포물선 궤적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물선 운동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 마치겠습니다. 수평면 위에서 V0의 속력으로 발사각 세타로 물체를 쏘아 올렸을 때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 g만큼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차 곡선의 궤적,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죠. 연직 방향을 y축으로 두고 수평 방향 그 중에서도 세타각으로 쏘는 방향을 x축으로 두면 초기 속도는 벡터 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쏘는 순간부터 시간 t만큼 지났을 때의 속도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 식을 적분해서 초기 속도 조건을 적용하면 되죠. 물론 앞에서처럼 그래프로 계산해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속도 벡터는 시간이 t일 때 임의의 지점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분 분석도 해보면 모든 x 성분들이 v0 코사인 세타, 즉 초기에 설정된 속도의 x축 성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반면에 y 성분은 y축 음의 방향으로 가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점점 아래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제 물체의 위치를 구하려면 속도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초기 조건은 처음에 원점에 있었기 때문에 0으로 잡았고요. 적분을 실행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원점에서 보는 위치 벡터가 됩니다. 이제 가속도로부터 시간에 따른 속도와 위치를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물선 운동의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볼게요. 일단 최고점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하면 속도의 y 성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t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치를 구해보면 최고점의 좌표를 알 수 있고요. 최고점의 높이와 발사 지점으로부터의 수평 거리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포물선 운동하던 물체가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수평 도달 지점까지의 거리인 수평 도달 거리도 구해보겠습니다. 수평면에 도달하면 위치 벡터의 y 성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이때의 시간 t 바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작점도 y 좌표가 0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는 0도 포함되어 있죠. 0이 아닌 나머지 해는 이렇게 되고요. 이건 최고점 도달 시간의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이 시간을 위치 벡터에 대입하면 수평 도달 거리를 얻을 수 있죠. 이 운동을 VT 그래프로 다시 정리해보면 속도의 X 성분은 V0 코사인 세타로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요. 속도의 Y 성분은 초기에 V0 사인 세타에서 마이너스 G의 기울기를 가지는 1차 함수의 형태입니다. 최고점은 Y의 변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속도의 Y 성분이 0이 되는 순간에 최고점에 도달하죠. 이때의 높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로 적분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같은 높이로 돌아오려면 y 성분의 최종 변이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그래프상에서도 정확히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까지 변이 x 성분인 이 사각형의 넓이가 수평 도달 거리가 되죠. 이제 속력도 구해볼게요.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속력 시간 그래프상에서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최고점에서의 빠르기는 속도의 x 성분만으로 표현되죠. 이동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력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야 하는데요. 식을 일단 최대한 간단히 하기 위해서 시간 기준을 최고점 도달 시간을 0초로 잡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0부터 임의의 시간 t0까지의 이동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실제 이 계산은 최고점으로부터 임의의 위치까지의 포물선의 길이가 될 겁니다. 속력시간 그래프에서 이동 거리는 이 넓이가 되는데요. 그래프상에서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레벨 2 수준에서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도 계산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래프로는 못 구하고요. 이 적분을 직접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도 쉽게 적분되는 건 아니라서 치환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쌍곡선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쌍곡선 함수인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dt가 계산되고요. 적분의 윗끝인 t0를 결정하는 치환 변수를 phi0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이런 형태의 적분으로 바뀌게 되죠. 이제 그래프도 필요 없고 대수적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하이퍼볼릭 제곱 코사인 함수를 적분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치환된 phi0 대신에 t0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이퍼볼릭 phi0를 유도한 다음에 최종 이동 거리를 정리하면 됩니다. 만약에 물체를 발사한 순간부터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 거리를 구한다면 속력시간 그래프 상에서 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양수 t0와 똑같은 적분 범위는 그래프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phi0도 이렇게 계산되는데요. 하이퍼볼릭 함수보다는 로그 함수가 좀 더 친숙할 거니까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최고점까지 이동 거리는 생각보단 좀 간단하게 나오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물리학 1에서 배우는 1차원 운동의 기술을 2차원으로 확장시켜서 2차원에서의 운동의 기술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2차원 운동은 1차원 운동으로 나눠서 취급해도 된다는 걸 공부했는데요. 이건 2차원 운동뿐만 아니라 미적분 계산 자체가 벡터의 각 성분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에서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수학적 관계는 2차원 혹은 그 이상의 차원에서도 벡터의 각 성분에 대해서 도함수 관계를 모두 만족하는데요. 특히 속력은 속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2차원 이상에서는 오히려 더 복잡한 계산 결과를 보여줬었죠.
만약에 가속 운동을 한다면 가속도 방향의 성분만 속도가 변하고 이에 수직인 성분은 등속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가속도의 방향과 초기 속도의 방향에 따라서 1차원 운동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거나 2차원 운동인 포물선 운동이 된다는 것도 확인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